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얘는 찌라시는 막 이렇게 돌았어. 무슨 뭐 정부가 몇 명이고 뭐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에다가 사생화 있고.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네가 잘 나가고 네가 중국 정부에 쓸모가 있다. 중국 공산당들과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뭐 계속 뭔가 뒤를 봐줘. 뭐 첩이 몇 명이든 사생아가 몇 명이든 네가 스님이든 뭐든 뭐 매춘을 했다. 뭐 하룻밤에 뭐 몇십 명과 잤다. 뭐 죄가 아니야 중국에서는. 그걸로 죄 안 매겨요. 스님이 사생아 있을 수도 있지. 왜? 정부에 지금 세금 잘 내고 있잖아. 스님이 왜 매춘했다고? 야 하룻밤에 그동안 첩이 100명이래? 174명? 괜찮아 그거 죄 안 돼. 왜? 지금 공산당한테 세금 잘 내고 있잖아.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얘는 이 스용 씨는 세계를 넘은 게 아니라 정치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중국은요 이 종교 관리를 종교 관리도 중국식 특색 종교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야, 니 뭐 종교야? 종교 사람이야? 오케이. 너 돈 벌어도 돼. 뭐 향불값, 입장료 받을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네가 종교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신앙 자유를 외친다? 그러면 넌 이거야. 뭔지 알겠죠? 네가 미국, 유럽 가서 공연하고 네가 소림사 주지스님이다. 가서 문화 교류하고 공연해서 돈 벌어오고 가서 사진 찍고 포스 잡고 돼. 다 돼. 그런데 반중국 정부 인사를 네가 우리 허락 없이 만난다? 그거는 선 넘은 거지. 바로 돌아와. 너 그냥 죽어 이제. 너 끝났어. 그러니까 스용 씨는 자기의 포지션을 잘못 알았던 거야. 자기는 그냥 중국 정부에 있어서 그나마 쓸모 있는 그냥 기업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스용신이라는 이 주지스님은 자기가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뭔가 종교계의 뭔가 대표인 줄 알았던 거야 지가. 종교 특사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지. 마윈도 그거야. 마윈도 지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 중국의 부를 알리는 기업인, 난 중국을 대표해. 이렇게 착각했던 거지. 그러면서 막 마윈도 그때 정부와 딜을 하려 그랬잖아. 갑자기 마윈이 너무 나대니까 정부에서 야 니들 그 그룹 상장 멈춰. 상장 금지 하지마. 그러자마자 마윈이 알았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상장만 시켜주면 내가 내 회사의 여기 거 지분 얼마 주고 이 지분도 얼마 주고 이것도 얼마 주고 내가 정부 우선순위로 비즈니스하고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정부를 상대로 마윈이 딜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먹히거든? 기업이랑 정부가 딜을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요번에 한국에서 이거 관세 협상할 때 한화, 삼성, 현대 여기 회장들 다 미국으로 지원 사격하러 갔잖아. 이거 그냥 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를 지원 사격해 줌으로써 정부에서도 뭔가 그 밑에서 있는 거래가 있을 거야. 그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마윈도 마찬가지야. 그런 걸 생각했겠지. 근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해. 하지만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딱 이거야. 뭐라고? 너 지금 네 지분을 나한테 주겠다고? 뭐라고? 우리 정부 우선순위로 네가 해주겠다고?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네. 시진핑은 딱 그거야. 야, 네 지금 머리카락 한 올, 네 똥꼬에 난 털 한 개까지도 그것도 내 거야. 이 새끼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뭘 내한테 준다는 거야. 이미 내 건데. 야, 이 새끼 정신교육 좀 시켜 하면서 마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마윈 얘 착각하고 있네? 야, 알리바바, 개미그룹 이게 네 거인 것 같아? 야, 네 생명도 내 거야. 이 중국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새끼야. 근데 내 거를 나한테 준다고? 이 새끼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야, 정신교육 좀 시켜. 그때부터 마윈 닥치고 살잖아요. 아닥하고 살잖아. 얼마 전에 마윈 근황 보니까 항저우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있어. 그냥 어떤 시민이 지나가면서 마윈 선생님 아니에요? 하니까 예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냥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노후 보내고 있어. 그냥 아무도 못해. 세계의 기업인들 앞에서 다리 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마윈이 니들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You Americans. 그렇게 미국인들한테 교훈을 얘기하던 마윈이 그냥 한 방에. 얘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스용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국 정책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든지 혹은 자유를 외치는 것, 이거는 중국인들한테는 금지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이랑 국적을 포기하고 나가. 혹은 중국에 있을 거면 그러지 마. 근데 중국에 있는데도 그럴 거다? 그럼 우리가 정신교육 들어가야지. 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용신이 허락 없이 자기가 해외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잖아. 봐봐. 어떤 위험이 있냐? 중국 공산당은 이것까지 계산해. 처음에는 얘가 체제에 되게 유용한 애야. 해외 프랜차이즈도 많이 만들고 외화벌이까지 해오네? 달러벌이까지 해오네? 좋아. 근데 얘가 지금 나한테 유용할 때는 독자적인 자금 흐름과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나의 뭔가 돈줄, 나의 뭔가 해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중국 공산당을 배신하고 뭔가 달라이 라마나 혹은 중국이 그런 자유를 외치고 중국을 떠났던 종교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갑자기 스용신 얘도 뭔가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 해외로 나가면 소림사라는 이 해외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반중국 체제의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사전 차단해버리는 거지. 해외 네트워크가 지사가 300여 개야. 해외 소림사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은 소림사가 나라왕 잘 지내니까 소림사는 뭔가 중국을 알리는, 중국의 스피커가 되고 귀가 되어줄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일 수 있지만, 스용신이 배신을 한다. 그럼 소림사가 배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 300여 개의 지사, 그 세력들은 반중국 체제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걸 사전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이 메시지는 충분해. 야, 니들은 그냥 살아. 뭔 자유를 외치고 지랄이야. 중국에 태어난 주제.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야, 당이 시키는 것만 해. 네 멋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네 멋대로 뭔가 판단을 하지 말라니까. 메시지 그냥 뭐. 심지어 더 옛날로 봐보니까 시용씨는 1987년 그리고 1988년에 이미 불교협회에서 스용신을 제명을 하려고 공문까지 띄웠었고 그때 이미 제명이 될 뻔했어. 그런데 그때도 정부가 뒤를 봐줬어요. 정부가 뒤를 봐주고 그때의 그 소림사에서 높은 스님들이 얘를 제명시키려고 그랬는데 제명 못했죠. 공산당이 뒤를 봐주니까. 왜 뒤를 봐주냐? 얘가 소림사 경영하면서 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 스님들은 얘의 그런 경영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왜냐하면 스님들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스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스님이잖아. 하지만 그렇다면 중국이 그렇게 소림사가 무서우면 소림사 전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중국이 없앴던 중국이 그 파룬궁이라는 그 종교도 있거든. 그걸 없앴던 것처럼 소림사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시용신만 없애냐. 소림사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소림사는 말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브랜드고 중국의 국가 기업이에요. 진짜 이 소림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기에 소림사를 못 없애요. 왜? 이건 그냥 현금 인출기야. 진짜 말 그대로 현금 인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냥 단순히 입장료 있잖아. 소림사 들어가는 입장료. 그 수입만 한국 돈으로 1년에 몇 천억이야. 캐시카우야. 맞아. 이걸 공산당이 마다할 일이 없잖아.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용신의 재건은 단순한 이 스캔들 정리, 얘가 사생아가 있어가지고 스님으로서 뭐 여자랑 매춘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말 그대로 중국 통전 자산의 리셋이에요. 그게 뭐냐?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은 IT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했고, 뭐 마윈도 그때 날아갔었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한번 단속하면서 그때 본보기로 판빙빙을 제거해버렸었고, 중국은 항상 본보기를 한 개씩 보여줘. 그리고 뭐 이런 산업들 정리할 때도 한 명씩 희생양은 꼭 있었어요. 그건 즉 중국 인민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공산당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니들이 모든 것은 중국의 공산당의 것이다. 이걸 계속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요번에는 이 스님을 가지고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지 스님은 그러면 그 정부랑 그 첩들이랑 뭐 여자들이랑 부적절한 관계, 사생아,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얘 진짜 사생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가짜라며. 근데 그건 도대체 뭐 죄야 아니야? 뭐야 그건? 여기 또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형사팀 팀장이 숭리우건, 중국에서는 숭리우건이라는 흑사회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은 2003년에서 2004년 무렵 정저우 일대에서 꽤 악명이 높았던 조직폭력배 사건이었어요.
화물 열차 차량을 불법 점유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형적인 조직 폭력 범죄였죠.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검거된 후 검찰에 진술하면서 자신들이 범죄뿐만 아니라 정저우시 공항국 국장과 그 다음에 과장 등 상급 간부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그 어떤 깡패들이 뭔가 조직 폭력패, 흑사회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뒤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얘네들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도 선을 안 넘으면서 어느 정도 돈을 정부 인사들에게 바치면 정부 인사가 뒤도 봐주고, 그래서 중국에는 옛날에 정부 인사와 조직 폭력배들은 한 식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징페이 이지야. 여기도 똑같아요. 예. 일단 이 조폭들을 때려잡으려 하니까 조폭들이 폭로를 해버린 거지. 야, 우리 위에 다 유착 있어. 야, 공항국 국장이랑 과장들 다 우리랑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야. 어?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누가 얼마를 봐줬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았고 돈을 얼마나 내 상납을 했고 이거 다 있는 거야, 장부가.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런 거 가져가잖아. 검찰이 기소를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는 이런 권력 유착 내용은 전혀 가져가지 않고 오직 피의자들의 자백한 범죄 사실로만 따로 뽑아서 기소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들 다 한솥밥 먹는 사람인데 그 위로 다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공산당 윗선을 치겠어? 다 보호해주고 그냥 니들은 범죄 사실이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뿌리 뽑아버리는 거지. 이 형사대 팀장이 말하기는 이 흑사회 조직들이 공안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면 얘네들이 협조한 셈이니까 감형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검찰들은 그런 조서를 기소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공산당들끼리는 서로 묻어줘야지. 그래야 지들끼리 영원히 해먹지. 개 씹쓰레기 새끼들. 그래서 이 형사대 팀장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저서를 갖고 정조 베이징으로 떠나 베이징으로 도피하여 당시에 중앙 CCTV 기자였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를 통해서 이 자료를 폭로하고 싶었던 거야. 그 형사대 팀장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의감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결국 검찰들은 관련 내용은 아예 다 빼버렸고 결국 공안 간부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래야 서로 해먹고 이게 공산주의 체제야. 원래 이런 공산주의 체제들은 원래 이래요. 뭔가 다 나눠주고 있는 것 같죠. 니들한테 다 나눠주고 공동부유, 평등 분배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윗선에서 지들은 더 해먹어요. 그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흑사회 수장, 이 조폭 수장은 숭류건이죠. 얘네들은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왜 사형하냐? 야, 니들이 살아있는 한 내가 폭로될 위험이 있잖아, 그지? 니들은 빨리 죽자. 사형 집행도 바로 집행했어요.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 사건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 형사대 그 팀장이 보여준 조서들 중에서 한 비디오 테이프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테이프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스용신이었던 거예요.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 주인공이 이 스용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 테이프 내용이 뭐냐? 이 스용신이 아주 젊은 여성 두 명과 동시에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겁나게 즐기고 있었다는 거야. 스님이 머리 빡빡 밀고, 아리따운 여자 2명 데리고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하면서 계속 외치고 있었다는 거지.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뭔지 알죠? 앞에 글자만 따보세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는 그 숭류건이라는 그 조직폭력배가 이 시용신을 협박을 하기 위해서 돈 많으니까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스용신한테 여자를 붙여주고 이렇게 잘 접근해가지고 접대를 해주고 나서 녹화 테이프를 한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협박을 실행하기 전에 붙잡혔고 사형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는 결국 경찰에 압수하게 되었죠. 근데 그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테이프를 먼저 받은 사람은 기자일 거 아니야. 그 기자는 그 테이프를 다 본 상태지. 그 기자에 의해서 나중에 폭로가 되게 됩니다. 그 기자는 지금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어요. 그 기자도 중국을 잘못 건드렸거든. 원래는 CCTV의 기자였는데 뭔가 이 중국 공산당이랑 뭔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사회 매장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중국을 상대로 중국을 미친 듯이 폭로하는 그런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도 이건 뭐야? 이거 덮어버려 하고 경찰에서도 역시 이 비디오 관련된 거를 묻어버렸죠. 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004년도에 스용신이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성폭력, 임신, 낙태 사건 관련 조서가 2004년도에 유출이 됩니다. 내용은 류모씨, 이 시용신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류뭐였지? 아무튼 류잉청, 류씨예요. 그러니까 류씨의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 사업가가 이 시용신한테 협박을 당했다라면서 신고를 했어. 근데 이 여성이 밝히기에는 두 사람은 2000년쯤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는 심지어 기혼 상태야. 유부녀였어. 그리고 약 20회 정도의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임신까지 했다. 임신을 했지만 2달 만에 낙태를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관계 당시 입었던 속옷, 그녀의 속옷에 이 시용신의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관계 때 받은 정액을 의사 친구에게 맡겨서 냉장 보관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스용신이 알게 됐고 스용신 측은 몇백만 yuan, 즉 한국 돈으로 몇억 원의 보상을 약속했으나 나중에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시용신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진술까지 했어요. 경찰은 이 여성을 체포하여 조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건을 단순 경제 분쟁으로 결론을 짓고 석방을 해버립니다. 소문에 따르면 시용신이 그냥 한국 돈 약 5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이 사건을 그냥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봐도 이 스용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 지역사회, 이 지방정부 쪽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바로 알게 되죠. 딱 봐도 얘 신고가 들어왔지. 그럼 그 지방정부에서 이 스용신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스용신한테 연락했는데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이거 지금 끌고 가봤자 당신한테 안 좋다. 이거 그냥 조용히 합의 봐버리자. 돈 주고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우리 경찰국에서도 이거는 그냥 경제 분쟁으로 우리가 분류할 테니까 뭐 강간, 뭐 낙태 이런 거, 협박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경제 분쟁에서 그냥 네가 5억 주고 끝나는 걸로 하자. 얼마나 얘가 중요했으면 공항국 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어. 물론 그 여자 입장에서도 돈을 받았으니까 금융치료 됐으니까 오케이. 이 스용신이 이런 고발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또 있어요. 2015년에 이 스용신의 제자인 시옌루라는 사람이 베이징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여러 여자들과의 불순한 관계, 그 다음에 임신, 위자료 미지급 등을 포함하여 그리고 소림 무형자산 회사라는 뭐 그런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또 스용신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환시디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거는 이 스용신이 동생 명의로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한 비구니가 주주로 바뀌었다. 근데 이 비구니가 출산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시용신의 사생아다 라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시용신이라는 사람은 이게 솔직히 중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사회가 아니야. 염두도 못 내. 근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증거까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있었다라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믿어. 여기서 또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비구니가 애를 가지게 생겼고 그 애가 이 스용신의 사생아다. 근데 이건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당국의 2년 가까운 조사를 통해 스용신에게는 사생아가 없으며 입양한 아이 또는 동생의 자녀였다 라고 발표를 했고 기업 자산 역시 스용신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며 자동차도 모두 소림사 명의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명차, 뭐 슈퍼카 이런 것도 많았대. 그거 다 회사 명의였다. 이때 시용신이 소림사의 주지스님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때거든. 이때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왔으나 이것도 정부에서 다 무마해줬지. CCTV까지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 KBS에 중국의 CCTV가 나와서 뉴스에서 시용신은 그런 적이 없고 결백하다, 무죄다. 뉴스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 뒤를 봐준 거지.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터질 리가 없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데
소림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이영걸이 나와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수도를 위해서 맨날 쿵후를 연마하고 맨날 고행을 닦고 갈고 닦는 그런 곳이 아니야. 소림사는 지금 중국에서 기업이야. 소림사는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그 옛날에 한국에 무슨 뭐 풀소유 스님 한 분 계셨잖아. 이분이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만 들어보면 이 스융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융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게, 물론 스융신이 뭐 사생아가 있고 뭐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 뭐 스님으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중국에 소림사는 없었어. 소림사의 이 문화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져가고 있는 돈과 가져가고 있는 명예와 문화의 그런 영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이 사람이 공이 확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이 시용신이라는 사람은 1965년생이에요. 그리고 1981년도에 16세 소림사에 출가해요. 그때부터 소림사 스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22살에 최고 스님이 되었으며 34살에는 말 그대로 주지 스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영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1982년에 81년에 스님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82년에 중국의 이영걸을 주연의 무협영화 소림사가 개봉을 합니다. 중국 국내에서만 1억 명이 봤고, 소림사라는 영화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봤대요. 어마어마합니다. 홍콩, 동남아, 심지어 한국까지 데이트를 쳤대. 우리 윗세대들은 이영걸의 소림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이 소림사, 원래 이 시용신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스님들이 20명도 안 됐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맨날 그냥 흰죽만 먹고 있고 밀가루 찐빵만 먹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경만 닦고 있고, 그냥 매갈이 없이 그냥 집도 다 무너졌어. 왜냐? 1920년대 이 소림사가 왜군에 의해서 한번 불탄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림사라는 곳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냥 폐허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 스님들이 그냥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스융신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또 옛날에 또 문화대혁명 때도 야 진짜 소림사도 들어보면 문화대혁명 때는 그때 뭡니까? 그 무식한 새끼들이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문화를 다 몰살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책을 태워버리고 막 이랬잖아. 그때 소림사도 태워버리려 그랬어. 근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영화처럼 소림사 안에 있는 이런 무술 스님들이 그 홍위병들이랑 맞서 싸우면서 목숨 걸고 소림사를 지켰어요. 문화 대혁명 때 소림사도 그때도 막 그 홍위병들 그 무식한 새끼들이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때 그 소림사 다 태우려 그랬어. 근데 진짜 스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피의 세례를 막 받으면서 그냥 완전 그냥 폐허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스융신이 들어왔잖아. 스융신이 들어왔는데 그 소림사의 스님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돼. 일본을 방문하게 됐는데, 일본에 갔는데 우연찮게 어떤 한 사찰에서, 일본의 사찰에서 1920년 소림사가 불타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사진으로 있었던 거지. 스융씨는 그 사진을 다 찍어와가지고 소림사를 복원하기 시작해. 1920년 전의 소림사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어린 나이에 이 비즈니스 머리가 확실했던 애야. 그때 나이라 해봤자 20살이 안 된 나이인데. 그러면서 소림사를 복원을 시키면서 소림사 영화가 빵 터지네? 소림사 영화가 터지니까 중국 전국에서 야, 이 소림사라는 곳을 찾아가 보자. 그때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소림사 방문객이 하루에 막 20배가 늘고 막 그랬어. 하루에 뭐 한 명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소림사를 막 방문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림사가 흥하기 시작했고, 소정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 스님들, 우리 형제들 내가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소림사를 진짜 그지 폐허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네. 진짜 뭐 공이 없는 건 아니야. 얘 때문에 소림사라는 게 생겼고, 소림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얘 때문이긴 해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약 1987년 88년도 그때 이제 거의 뭐 1990년대 그때 가까이 됐을 때 이 시용신의 사부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부님이 이제 고령이 되고 돌아가시면서 이 스용신이 물론 비즈니스 능력도 있었지만 돈을 버니까 공산당들의
뒷심을 이용해서 많은 스님들이 반대를 했지만 얘가 어린 나이에 대빵 자리에 오릅니다. 소림사의 주지스님이 되면서 그때부터 대놓고 이제 이 소림사를 소림 주식회사, 주소림 글로벌, 소림 그룹 이런 식으로 소림사를 이제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소림사의 브랜드를 소림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 700개가 넘어요. 700개. 그러면서 무술팀을 만들고 무술 학교를 만들고 무술 공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리고 그 다음에 입장료 징수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술단을 조직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림 쿵후라는 상표 등록도 시작해가지고 완전 조직처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용 씨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당시 허난성 문화관광부처와 소림사의 이익 분배를 시작하면서 물론 뭐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돈이 되니까 정부에서 밀어줄 거 아니야. 정부에 돈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그러면서 정부, 불교, 상업계 이거를 막 삼박자를 막 맞춰가면서 얘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소림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소림 약국이야. 소림 약국. 와. 그리고 국제 소림 무술 대회 개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리고 소림사 1500주년 기념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뭐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고 그리고 아까 소림사가 좋은 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말했잖아요. 소림사 홍십자회. 이게 뭐냐면 이 자금들을 여기저기에 기부를 하고 뭐 유치원도 설립하고 뭐 못 사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해. 돈이 많으니까.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소림재단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소림사를 점점 키우면서 스융신이 한 얘기가 이것도 꽤 명언으로 남아있는데 종교는 경제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상업화는 전통 문화 보존의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종교를 가도 다 돈을 내야 돼요. 그 종교는 돈 없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가끔씩 어떤 종교들은 돈을 너무 내라고 하죠. 오늘 냈냐 내일 냈냐 11조 했냐 뭐 했냐 그거밖에 안 내냐. 와 그건 종교 아니야. 그런 종교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컸잖아. 이 시용신이 또 세계화 전략 글로벌화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림사라는 사찰을 단순 관광지에서 중국 대외 문화 외교의 거점으로 완전 바꿔버려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등 300개 도시 이상의 소림 분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센터, 문화관, 무술학교 이런 것들을 다 설립을 합니다. 300개 도시에 와씨. 그 다음에 무술, 뭐 명상, 중의학, 식사, 그 다음에 뭐 체험 이런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 통전부, 그 다음에 외교부와도 협력을 해가지고 종교 문화의 외교화까지 실현을 합니다. 소림사는 뭐냐, 여러분들? 중국은요, 일단 종교 자체를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종교 자체를 싫어해요. 뭔가 세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중국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소림사는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이 허용한 종교형 글로벌 문화 브랜드에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용 씨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의 정치 타이틀까지 얻으면서 체제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림사의 경제 효과가 얼마나 컸냐. 그 소림사가 있는 그 곳은 그냥 완전 그냥 소림사 자체도 폐허였고 거기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산골짜기였어요. 근데 이제 소림사가 그렇게 이제 흥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림사를 찾으면서 그리고 소림사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주변에 농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농부들이 소림사를 보고 야 이제 나 이제 농사 안 해. 이러고 뭘 했느냐. 소림사 관련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림사 호텔, 소림사 반점, 소림사 먹거리, 소림사 라면, 소림사 볶음 요리, 소림사 무술 학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게 지들 농민들이 그냥 소림사의 그 조금이라도 같이 해 먹으려고 그 소림사 밑에 아예 그냥 뭐 소림사 관련된 거를 막 차려버려. 근데 이 웬걸? 이것까지 잘 되네? 사람들이 소림사 올라가기 전에 그 소림사 밑에 마을이 완전 그냥 소림사 장터인 거야. 소림사 시장. 소림사 재래시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거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사고 막 체험도 하고
돈을 많이 쓰니까 원래는 거기 몇십 명밖에 없었던 그런 마을이 나중에는 소림사 밑에 2만 명까지 살게 됐어요. 2만 명. 상주 인구 2만 명. 그리고 그때 뭐까지 소림사 무술학교가 소림사랑 관계가 없어. 그런데 소림사 무술학교가 30여 개가 생깁니다. 그 작은 마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소림사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소림 무술을 배우러 가죠. 자, 여러분들, 소림사의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림사 앞에 뭐 이렇게 표지판이고, 그 다음에 소림사 가면 잘 돼 있죠, 그죠? 이게 다 돈이야. 돈 없었으면 이런 걸 어떻게 세워요, 그죠? 소림사 전경. 소림사는 실제로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긴 해요. 근데 나중에 시용신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소림사 옆에 막 지저분한 마을, 뭐 창고, 뭐 점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나중에 그거를 지방 정부랑 합의해가지고 그것도 싹 밀어버렸습니다. 소림사는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소림사 주변은 사람들이 산책길로 가득 채웠어요. 소림사를 완전 그냥 관광 명소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 잘한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머리는 뛰어나. 공도 많은 거는 확실해.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때까지 그렇게 단물만 빨아먹다가 지금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파괴승이고 땡중인데 찬성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애가 세운 공이 있는데 여기 소림사예요 여기가. 그래도 스용신이 세운 공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내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림사 앞에는 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있고 사진도 찍고요. 사진 찍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 체험도 하고 안에는 또 예뻐요. 실제로 꽤 예뻐.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 여기 한 번 안 가본 게 좀 후회가 되긴 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 문마다 들어갈 때마다 뭐 이런 게 서 있고 뭐 글자도 적혀 있고 그죠? 뭐 안에 뭐 이런 데는 뭐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갈만 하죠. 이런 소림사 같은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고성에다가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있잖아.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간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이런 고성들 복붙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고성들 그건 이제 다 망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 스용신이라는 사람은 스님이자 비즈니스맨이자 그리고 스님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들 뭐 여자들과의 불순한 관계부터 시작해서 사생활까지 이런 혐의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스용신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공산당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소림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건 팩트다. 그건 진짜 공이 있어.